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입학처의 박재함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제1국민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절반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소개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절반은 올해 2023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저희 광운대학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희 광운대학교 비전은 창의, 소통,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입니다. 저희 광운대학교는 1934년에 조선무선 강습소로 개소를 했습니다. 이후로 계속 쭉쭉 발전을 이어해서 1987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이 됐고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세계 유수의 대학 평가들이 있죠. 뭐 조선일보 QS 대학 평가라거나 아니면 중앙일보 대학 평가 아니면은 뭐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 등 다양한 대학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라이덴 랭킹이라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진행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 같은 경우는 각 대학들, 전 세계 대학의 연구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대학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희 광운대학교가 라이덴 랭킹에서 연구 능력 평가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광운대학교는 그 규모에 비해서 그 실질적인 연구 능력과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기술 이전 수입이 뭐 이 정도, 특허 등록이 이 정도, 그리고 연구비 수혜가 이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위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GTX 신호선이 이제 개통이 된다고 계속 저희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올해 삽을 뜰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 1, 2년 안에는 정말 GTX 노선이 개통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광운대학교 안에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80주년 기념관과 광운스퀘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1930여 년에 이제 개교를 해서 올해로 88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주년에 맞추어서 80주년 기념관을 완공을 했는데요. 원래 이 자리에 저희 운동장이 있었는데 운동장을 저희가 이제 새로 다 바꾸고 그 안에 이렇게 광장, 넓은 잔디 광장, 광운스퀘어를 만들었고요. 옆에는 이 회색 건물,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80주년 기념관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운동장이 있었으니까 이제 광운스퀘어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 건물의 지하인데요. 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설계할 때부터 이제 아이비리그 유수 대학들의 도서관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의 형태도 괜찮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들 벤치마킹을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입니다. 저희가 기숙사를 여기서 또 홍보하는 이유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설이 최신식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아이스링크장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아이스링크장을 갖고 있는 대학교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노원구의 광운대학교고 또 하나는 바로 인근의 고려대학교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 아이스하키부 친구들 매년 좋은 성적 내고 있고요. 일반 학생들도 이제 자유 이용 시간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렌탈료만 내시면은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문화예술관입니다. 앞서 이제 아이스링크장을 보셨죠. 아이스링크장은 이제 온도 유지를 위해 지하에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유명한 공연장들이 있죠. 뭐 경희대 뭐 평화의 전당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식으로 공연장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요. 노원구에 또 이렇게 커다란 공연장이 이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열리진 않았고 행사가 많이 줄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카트라이더 결승이나 뭐 러블리즈 팬사인회 등등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많이들 이제 슬쩍슬쩍 구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노천극장입니다. 노천극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극장은 안 보이죠. 보시면은 이쪽에 스탠드가 있고 풋살장 그리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위치에 여기 커다랗게 반원형으로 반구형으로 이제 커다란 극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주년 기념관 그리고 광운스퀘어를 지으면서 운동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재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노천극장에서 극장 반구형 극장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체육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체육시설이 되었다고 저희가 공연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처럼 저희가 임시무대 가설해서 이제 축제 기간에는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축제를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뭐 좀 동원력이 좋죠. 보시면 이제 싸이 씨도 저희가 한번 모셨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항상 당대의 인기 가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섭외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은 캠퍼스타운입니다. 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란 게 굉장히 이제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이란 게 제가 알기로 서울시 내에서 딱 3개 대학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운대학교고요.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란 거는 저희 광운대학교, 그리고 광운대학교가 위치한 노원구가 있는 서울시, 이 3개의 이제 요소들이 힘을 합쳐서 광운대학교 주변을 정말 대학로처럼 꾸며보자, 대학로처럼 좀 발전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이제 100억 원으로 큰 편이고요. 이 사업비가 중요한 이유는 꼭 비단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사업비를 끌어오게 되면은 그 사업비가 직접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기자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등록금이 동결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의 그 사업을 조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광운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사업들을 잘 따오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로 갔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즘 제 취미입니다. 광운대학교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캠퍼스타운 사업, 그리고 장애뉴타운 재개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이제 광운대학교 학생이 되시면은 매년 학교 주변이 바뀔 거예요. 즉 발전하는 광운대학교 주변을, 광운대학교 대학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학사 안내입니다. 학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학생이 되시면은 대학교 학생의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대학 내 제도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광운대 핵심 인재상에 대해서 학사 안내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인재상에 보면은 이제 뭐 요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쪽에 인재상이 저희 미래를 열어가는 참빛 인재죠. 그래서 저희가 참빛 인재를 항상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보시면 참빛 인재란 표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재상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비전이나 인재상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전공 이수 제도입니다. 이제 대학교 안에서 쉽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원한 학과에서만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학교 안에서도 계속 본인의 전공 트랙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연계전공입니다. 다른 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연계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계전공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소속된 학과의 전공을 계속 이수하면서 이제 다른 전공을 또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전공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부전공으로 졸업한 학생과 연계전공으로 졸업한 학생의 실제 졸업장을 저희가 마스킹해서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부전공도 그렇고 이제 연계전공도 그렇고 이제 원래 학위가 뭔지 나와 있고 그 밑에 부전공이 뭔지 또는 연계전공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부전공과 연계전공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은, 부전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련이 있는 학과들만, 관련이 있는 전공들만 이수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연계전공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연계성이 강한 미디어 영상학부에 미디어 연계전공을 이수를 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광운대학교 연계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속학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연계전공에 해당하는 과목만 이수하신다면 아까처럼 졸업장에 2개의 전공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전공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OTT 미디어 프로듀싱이 있고요. 뭐 사회복지학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넷플릭스 같은 OTT 미디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대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넷플릭스 학과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또 저희가 이제 2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학과 신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돼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계전공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트랙이어서 비교적 그 운영이 조금 더 간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교 입장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받아들일 때 제일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는 저희 광운대학교 학과 중에 사회복지학과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계전공을 개설해 뒀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 연계전공을 이수하신다면은 원소속학과의 아까 졸업장 보신 것처럼 원소속학과의 내용도 기재되고 사회복지학 내용도 같이 기재될 겁니다. 학과 구성은 이런 식입니다. 이제 연계전공이 있으면은 관련된 학과들, 개설된 학과들에서 과목들을 개설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경찰학 범죄학 연계전공이 있는데요. 요즘 TV 많이 나오시는 분이시죠. 경찰 1호 프로파일러 권인용 씨입니다. 권인용 씨가 이제 관운대 범죄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셨는데요. 이 박사과정, 석사과정, 즉 대학원에서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 쪽에서도 이 인기를 저희가 좀 끌어가고자 학부 쪽에서도 이제 연계전공을 개설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관련된 학과들, 인재니엄학부, 대학 행정학과, 법학부 이런 데서도 관련된 과목들을 다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과목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과의 과목들도 다 이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개설된 학과들에 있는 과목들도 다 이수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연계전공 이수자로서 2개의 전공이 졸업장에 표시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회복지학과가 없지만은 저희 사회복지학 연계전공이 있기 때문에 학과들에서 개설한 이 과목들을 다 이수하신다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과목 이수와 별개로 실습 등 만족하셔야 될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사가 있긴 하지만은 과목 이수와 별개로 실습은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OTT 미디어 프로듀싱 연계전공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요. 저희 동문 중에 이제 조혜빈 동문이 있습니다. 이 동문 같은 경우 이제 미디어가 소속 학과였으나 이 연계전공을 이수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팔로워는 17만 명 정도인데 이제 유튜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실 거예요. 17만이라는 게 이제 얼핏 보기엔 작아 보이는 숫자지만은 사실 그게 엄청난 숫자라는 거, 그 뒤에 뭐랄까 큰 걱정, 향후 걱정이 되지 않은 숫자라는 거 더 잘하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과제도입니다. 저희 전과제도도 다른 학교 비슷하게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청 학과에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계전공뿐만 아니라 내가 아예 소속 학과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제도도 같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빛 설계학기입니다. 저희 참빛 설계학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은 그거를 이제 수업을 들은 걸로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지원금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쇼핑몰을 하나 창업해서 운영해 본 팀도 있었고, 그리고 드론 프로그래밍도 해본 팀도 있어서 이런 거를 대표 사례로 저희가 갖고 와봤습니다. 교환학생 제도입니다. 저희는 뭐 일리노이 공대나 퍼듀대처럼 좀 우수한 대학 위주로 협정을 맺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줄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어학 능력은 물론이고 학점 관리 좀 하시면은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장학금과 기숙사 부분인데요. 저희 광운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하는 통계를 보면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령은 평균 300만 원 가량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대학 알림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학 대상도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입학 성적 우수 장학생이 최초 합격자의 원래 이제 30%였으나 저희가 50%까지 확대를 하는 등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저희가 선정 기준이 1순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2순위가 이제 입주 기간, 3순위가 거리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이제 꼭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창업 지원입니다. 요즘은 이제 취업과 창업을 항상 함께 지원하죠. 저희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 창업 거점센터라고 해서 SNK 비타민 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고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이렇게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기업 그리고 광운대학교 학생들까지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취업 쪽에서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역시 또 저희가 국가 사업을 하나 따왔습니다. IPP1 학습 병행제 사업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협약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체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시면 저희가 학점으로도 인정이 되고 나중에 그 기업체의 광운대학교 학생으로서 지원하실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학생 자치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동아리 중에 이제 로빅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 레벨에서 노는 로봇 동아리고요. 또 다양한 동아리들이 총 4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학과 소개입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개설된 학과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학과들은 이제 자연계열 4개의 단과대학, 인문계열 3개의 단과대학으로 묶여 있고요. 이 학과들을 여러분들 지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이제 내용을 작성하시게 되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지원했는데 헷갈려서 이제 자연과학대학의 화학과 이야기를 썼다. 그러면 당연히 좀 좋게 보이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학과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공부란 게 해당 분야의 최신 논문을 찾아본다 이런 것까지는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학과 소개가 있을 겁니다. 그 학과 소개만 보셔도 우리 학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써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다른 학과랑 헷갈리지만 않아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광운대학교에 대한 소개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이제 올해 2023학년도 제2국민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사항입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2023학년도 제2국민전형은 먼저 국외근무자 자녀로 33명 선발하고요. 전교육과정이수장, 북한이탈 주민은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선발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바뀐 부분은 이렇게 작은 말풍선으로 조금씩 표기를 해놨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해외 근무자 자녀로 저희가 표기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외로 전부 다 이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근무자 자녀는 저희 모집 정원의 2% 이내에서 모집을 할 수 있고, 정교육과정 이수자나 북한이탈 주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제한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광운대학교에서는 면접 100%로 재외국민전형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분들께서는 원서 접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에 있는 최종 모집 요강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입니다. 저희가 자연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모집표에 모집 인원도 있고 모집 단위 최대 인원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최대 모집 가능 인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인문사회과학대학 안에 이제 5개 학과가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영어산업학과 이렇게 5개의 학과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5명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학과를 골라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즉 지원을 이 5개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총점 순으로 5명을 선발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옆에 숫자가 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은 TO가 이제 이 5개 학과를 묶어서 5명을 선발하되 각 학과별로 또 TO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제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 많아도 3명밖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인문사회과학대학 5개 학과 지원한 학생들 중에 상위 5명이 모두 국어국문학과 지원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해도 1, 2, 3등만 들어올 수 있고요. 4, 5등은 들어올 수 없고, 왜냐면 정원이 꽉 찼기 때문에, 모집단위 최대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요. 6등이 만약에 다른 학과 썼다면 그 친구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TO가 이중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원서 접수를 매년 이 시기에 합니다. 7월경에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4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금요일까지고요.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시간은 저희가 1시간 더 드립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먼저 아무리 그래도 자기소개를 작성하고 계시더라도 이때까지 결제는 다 해놓으셔야 돼요. 결제를 해놔야 원서 접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7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결제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타임 1시간이 주어지므로 그때 미처 못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마저 수정 보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7월 4일 이제 원서 접수일이죠. 이때부터 7월 15일까지 저희가 이제 그 제출서를 받고 있고요. 작년엔 저희가 일부 배수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지원자 전원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기간은 7월 15일 등기 우편 소인분까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체국 가서 접수를 하신 그 날짜입니다. 우체국 가서 접수를 하시면은 이제 위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시는데 거기에 찍힌 날짜가 7월 15일이면 오케이. 7월 16일이면 인정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 면접고사는 7월 20날이 될 겁니다. 7월 20날 화요일에 진행 예정이고요. 최초 합격자 발표는 9월 2일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합격이 된 다음에 등록을 하실 때 따로 등록 예치금 납부를 안 하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등록 절차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온라인으로 등록하겠습니까? 할 때 이제 예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그것도 지정된 기간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지정된 등록 기간은 최초 합격자 발표 때 이제 매번 차수별로 언제 해야 될지 나오니까요. 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제1국민전형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광운대학교 전형 방법은 면접 100%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고요. 그럼 면접 100% 안에 세부 전형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전공 적합성 40%, 성장 잠재력 30%, 그리고 인성적 자질이 30%입니다. 그래서 각 내용별로 전공 적합성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과, 모집 단위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수행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성장 잠재력은 자기 주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셨을 때, 모집 단위 관련된 활동을 하셨을 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거고요. 또 인성적 자질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이제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를 저희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 사항으로는 여러분들 면접을 보실 때 개별 면접이세요. 지원자분들 각각에 대해서 개별 면접을 하고 면접관은 2분이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 1인당 10분 이내에서 면접을 진행하고요. 저희는 이제 정성적 면접 평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게 됩니다. 선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고사 성적 순으로 100% 선발하고요. 결시자, 응시 포기자, 서류 미비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만약 입학 성적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면은 이제 모집 정원이 미달되더라도 저희가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모집 요강에도 있으니까 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뭐 1, 2, 3, 4번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약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이제 여러분들이 한 노력과 향후 진로에 대해서 쓰는 즉 미래에 대한 요소가 들어있는 4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성 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작성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 위주로 좀 보면요. 자소서 항목 중 유일하게 미래를 서술하므로 여러분들의 그 학과에 대한 학업 열정과 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운대학교 들어오셔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뭐 외국어 하지 않고 제시문 아니고 문제풀이 면접도 아닙니다. 서류 기반 확인 면접, 즉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면접관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시 문항 보시면은 뭐 자기소개서 보니까 뭐 무슨 분야 내용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뭐 자기소개서에서 졸업 후 어떤 분야로 희망을 하신다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가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를 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면접고사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당일날에 저희 이제 안내 학생들, 저희 여러분 선배님들, 재학생들이 다 나가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 고사실과 입실 시간은 저희 고사 3일 전에 발표된다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1국민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공통적인 지원 자격입니다.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 중에서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즉 기본적인 사항이 아무리 재외국민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국외근무자 자녀, 정원의 2% 이내 선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0년, 3년 계산하면 1095일이 나오거든요. 1095일 이상을 국외에서 국외 근무자로 재직이나 사업이나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거기서 영업하시는 동안 학생분은 그 근무지가 소재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근무를 하신다면은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1학년 이상, 한 개 학년, 1학년이 아닙니다. 한 개 학년 이상 포함해서 총 중고등학교 합쳐서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연속, 비연속 모두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1개 학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해서 뭐 1학년 통, 2학년 통 이렇게 하시면 물론 좋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고 학기로 나눠서 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 이렇게 분할로 이수를 하셔도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지원 자격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재단을 통해서 파송된 경우만 인정하고 저희가 자발적 선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자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중등교육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죠.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다 이수하셨으면은 그 연한이 12년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혼 이주민이 세부 지원 자격으로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12년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귀화 허가를 받은 해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교육과정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분들이고요. 이렇게 등록이 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 쪽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자격이 굉장히 이제 좀 러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이사항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 이런 점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 쪽에 미리 전화를 주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이제 학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만 인정이 됩니다. 즉 유아원, 유치원, 흔히 얘기하는 킨더가르텐 과정이죠. 13학년제 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학연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은 전부 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11년 동안에 중간에 검정고시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지원 자격이 안 되시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 인정 외국인 학교는 국내 학교를 이수한 걸로 간주됩니다. 해외 학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 학교 중에서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도 있고 교육부가 개설 허가는 해줬지만은 학력 인정을 하지 않는 학력 미인정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학력 미인정 외국인 학교들은 국내 학력으로도 국외 학력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저희 쪽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요것만 이수하시면요.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학제입니다. 학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졸업 예정자분들이 자격 인정 기준이 이제 내년 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우리나라 학제에 준하는 대한민국 학제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다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3월 개학이지만 뭐 4월 개학인 나라들이 있어요. 일본처럼. 그런 데는 원칙은 2월 28일이지만은 예외적으로 한 달 늦게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학기 결손입니다. 학기 결손은 학제 차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만 저희가 한 개 학기를 인정합니다. 즉 저희가 인정하더라도 23개 학기는 꼭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학제 차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이제 학기 결손이 발생했다. 그건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반이나 조기 졸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학교가 있는 그 국가에서 법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정식 커리큘럼을 따른 경우에만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복입니다. 이제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제 차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럴 때에도 이제 누락된 학기를, 학제 차이로 인해서 누락된 학기를 중복된 학기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럴 경우는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개의 학기 이상 연속된 학기는 저희가 그냥 하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예시에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 이렇게 겹쳐 있어요. 학제 차이로 인해서. 근데 중간에 들어왔나 봐요. 그럼 이렇게 하나가 빠지겠죠? 그럼 이거를 하나를 하나로 그대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식으로 이 학생은 여기서도 한번 채웠는데 여기서도 하나 비었죠. 그럼 누락은 3학기가 됐지만은 중복된 2학기가 있어서 이거를 상쇄시켜서 결국은 23개 학기 이수로 이 학생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래 예시를 보면 다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복된 학기가 어쩌면 거의 1년이 됐어요, 연속으로. 근데 이거를 저희가 1년으로 다 인정하지 않고 한 개 학기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 1년 또 통짜로 빠졌지만은 이거 2개의 학기로 2개의 빠진 학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하나만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만 채울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벌써 누락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서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2개 학기를 이수한 걸로 인정되어 이 학생은 지원 자격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외 근무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외국민 전형을 지원하실 때 이제 총 3가지 틀에서 확인을 하실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근무 기간, 하나는 재학 기간, 하나는 체류 기간인데요. 이 3가지 기간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딱 정확히 맞추셔야 되는 게 근무 기간입니다. 왜냐면 근무 기간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0년 3년, 즉 1095일 이상 해외에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루 이틀이라도 부족하면 이건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명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이 서류상으로 확인 가능한 1095일 동안 국외에서 근무, 사업, 영업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국외 재학기간입니다. 재학기간은 이 근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소재 학기에 재학하시면은 다음 학년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저희가 이제 한 개 학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했을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에도 동일하게 개시일 전 학기 종료까지 1개 학년으로 보고 있고요. 이 재학기간은 당연히 뭐 이제 근무 기간과 체류 기간과 다 중첩된 겹친 부분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류 기간입니다. 체류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했을 때 1개년마다 각각의 1년마다 학생분들은 4분의 3, 274일 이상, 그리고 국외 근무자랑 그 배우자는 3분의 2, 244일 이상을 현지에 체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근무랑 재학을 다 이제 맞추셨는데 좀 국외랑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날짜를 못 지키셨어요. 그러면은 지원 자격이 바로 미달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기 개시일이 아니라 중국에 편입을 하셨다면은 편입일부터 각각 1개년마다 계산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이제 특례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이혼하시기 전에 특례 기간은 이제 그 법적으로 이혼 전에는 이제 부부 이심으로 학생 및 아버님, 어머님이 모두 지원 자격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이혼 이후의 특례 기간은 학생과 친권자입니다. 친권자가 지원 자격을 충족을 해야 저희가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동일한 학년제에서 전교육과정, 초중고 12년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고 있고요. 이제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를 쭉 스트레이트로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항이 12년 미만이어도 인정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가 이제 11학년제예요. 11학년제인데 정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이제 중간에 뭐 특이사항 없이 이수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제 동일 학년제가 아니고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한 12년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하셔야 됩니다. 즉, 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11학년제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느라 뭐 어떤 학교에서는 12년제였고 어떤 학교에서는 뭐 11학년제였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 위에처럼 인정되지 않고 대학교 기간을 추가하셔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초중고 12년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역시 또 전편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학교에서 초중고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한 다음에 외국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국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다음에 외국 학교로 편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교육 과정으로 인정이 안 되세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외 근무자 3년 특례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국내 재학 사실 없이 학제 차이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1학년 2학기부터 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전혀 안 다니고 그냥 나이 맞춰서 해외로 갔는데 거기에 제도에 맞추다 보니까 1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가 이제 재국민 전형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외 근무자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제 세부 지원 자격도 다 정비를 했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현지 법인 근무자, 뭐 해외 근무 상사 직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 표현들에서 조금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 파견 근무자, 파견이라 하면 본사는 한국에 있으시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해외로 파견 나가신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지 취업자, 로컬 업체, 흔히 얘기하는 로컬 업체에 아예 취직이 되신 경우입니다. 현지 자영업자는 현지에서 이제 대표로 일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 파견 교직원, 뭐 선교사, 나머지는 이제 그 해외란 단어만 국외로 바뀌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한 명칭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국외 근무자 자녀 2% 이내에 이제 모집 정원 2% 이내 자격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서류들을 일단 다 제출하셔야 돼요. 뭐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 보시겠지만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서류들 챙겨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뭐 입학 원서, 종합기록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다 기본 서류들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제 사실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학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는 서류인데요. 요거는 아버님, 어머니, 학생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 한 장씩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3년만 있었더라도 다른 학교 초중고 전체 과정에 대한 걸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기본적인 지원 자격에 대한민국의 그 학제에 상응하는 초중고 과정에 상응하는 12년 과정을 다 하신 분들이 기본 지원 자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졸업증명서 내지는 졸업예정증명서 내실 거고요. 외국학교 학사일정표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학사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특례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표만 내시면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도 국외에 계셨고 중학교는 대한민국 왔다가 고등학교를 다시 나가셔서 고등학교 3년 자격으로 지원하신다고 치면은 초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그리고 정부 발급 서류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서, 여권사본, 재구민등록부 등본인데요. 모든 서류들은 다 아버님, 어머니, 학생이 다 따로따로 한 부씩 해주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만 아버님 혹은 어머님 중 택일해서 하나 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다 각각 하나씩 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지원 자격에 따라서 다른 자격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 놨는데요. 먼저 이제 국외 근무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입니다. 국외에서 내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라는 거를 재직 혹은 경력증명의 형태로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재직증명서랑 경력증명서의 차이는 재직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 그리고 경력은 이제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내용상의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국외 파견 근무자, 현지 취업자, 그리고 국외 파견 교직원, 공무원, 외국 정부 근무자에 대해서는 이걸 다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지사 설치 인증서 또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요거는 개인이 떼시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국가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담당자 도장에 찍힌 사본, 공식 사본을 내어줄 겁니다. 그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국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서 현지 취업이나 현지에서 이제 그 오픈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업체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외에 계시는 동안 세금 납부가 됐는지도 똑같이 확인을 합니다. 다만 세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개인소득세, 사업소득세 전부 무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세부 지원 자격분들은 뭐 교직원분들은 이런 국외 파견 증명서, 선교사분들은 파송 증명서, 그리고 유치과학자 교수원분들은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 첫 번째 사유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유서를 생각보다 많이 적으실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외국민으로 국외에 나가시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 쪽 전화로 한번 문의하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혼 시냐 뭐 사항시, 사망시 또는 입양 시에는 해당하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서류입니다.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세 개의 세부 지원 자격이 있죠. 하나는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 재외국민, 하나는 결혼 이주민, 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서류들 내주시면 되고요.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하고 다만 국내 정보 발급 서류들이 일부 다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학생 본인만 내시면 되고요. 그거는 전교육과정 이수자에만 하나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아니시고요. 여권사본은 이제 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학생 본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2% 이제 국외근무자 자녀랑 비교하면은 이쪽은 다 이제 부모 학생 다 하셔야 되는데,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12년을 다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만 제출하셔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서류들 같은 경우 이제 결혼 이주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 같은 분들은 해당하는 서류들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쪽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뒤쪽에 이런 서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부 지원 자격에 따라서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도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체크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학증명서를 여러분들이 다 작성하셨으면 초등학교 있으면 체크, 중학교 체크, 고등학교 체크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 순서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서류마다, 각 서류 덩어리마다 덩어리의 맨 앞장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모집 단위 수험번호 이름을 다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유의사항입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등기우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나중에 제출하신 원본과 차이점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이제 지원 자격 미달로 바로 처리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경우는 이 날짜까지 원본 서류를 무조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는 저희가 반환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원본인데 이 부득이한 경우는 몇 가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지 국가에서 좀 발급이 많이 늦어진다거나, 왜냐면 저희 대한민국만큼 금방금방 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다 원본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시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분 제출입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는 4월 8일 이후에 발급하신 서류는 다 제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 증명서, 뭐 근무 관련 증명서, 세금 관련 증명서들은 이제 지원 자격 기준일 종료 이후 발급된 거는 언제든지 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특례 자격이 나는 뭐 중2, 중3, 고1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1이 끝나고 나서 뗀 서류는 뭐 예전에 뗐어도 지금 제출 가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기준에서 지원 자격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완성된 직후에 떼신 서류는 저희가 예전 서류라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운대학교 최종 등록하신 다음에 이제 졸업증명서라 최종 성적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7월에 서류를 받기 때문에 그때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아직 최종 서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서류를 나중에 확인해서 지원 자격이 잘 유지됐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자 중에 남은 학기를 추가 재학하여야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충족에 관련된 서류, 이제 뭐 출입국 증명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뭐 재직 낙태 증명서도 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3월 15일까지 요 추가적인 서류들이 제출이 안 된다면 요것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취소에 대해서 얘기가 더 있는데요. 졸업 예정자가 남은 학기를 추가적으로 재학하더라도 만약에 뭐 근무기간, 체류기간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한테 즉시 알려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자격이 저희가 확인 결과 미충족이 맞다, 그러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예정자의 경우 추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 확인입니다. 영사 확인은 이제 해외 국외 서류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인 코스죠.
그래서 국외 현지에서 발급한 뭐 학교 관련 증명서, 뭐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는 전부 다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사 확인 내지는 이제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는데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는 아마 영사 확인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런 곳은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국외 한국 학교 여기서 나온 서류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실 때 영어랑 한국어가 아닌 서류는 반드시 번역하셔서 공증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영어랑 한국어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류들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제한, 수시 모집 모든 전형 대상으로 이제 6번 제한되어 있죠. 이거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기 실수하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 전용료를 결제하셔야 완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접수된 다음에 서류 및 전용료는 취소나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른 대학 일정과 중복되더라도 저희가 뭐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요거 반드시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제출 서류 관련돼서 이제 특이사항 궁금하신 거는 저희 쪽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를 만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제 경쟁률입니다. 최근 3년간 경쟁률이 있고요. 이제 저희 큰 모집 단위별로 경쟁률을 저희가 최근 3년간 다 표시를 해놨고 마지막에는 토탈 경쟁률입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도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5대 1 토탈 경쟁률 나왔습니다. 충원 합격 비율입니다. 이것도 최근 3년치 있고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요. 충원율이 이제 매년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뭐 가령 첫 번째 모집 단위를 보시면은 뭐 충원율이 67%, 83%, 50%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재외국민 전형이라는 게 애초에 그 모집 인원이 작기 때문에 한두 명만 바뀌어도 그 충원율이 널뛰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대충 이 정도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저희 쪽에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요. 지원 자격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심사 후에도 따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쪽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지원 전에 저희 모집 요강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